예, 이제 조특법인데요. 올해 조특법은 예년에는 조특법이 개정되고 막 다 설명하면 막 화를 내시며 막 이게 뭐 내가 알아야 돼? 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조특법은 상당히 그 아셔야 될 내용이 많은 유의미한 개정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순서대로 봐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등에서 일단 중소기업은 이제 규모 기준, 독립서 기준, 그다음에 업종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있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의 소규모 법인, 막 배당 받아서 그걸로만 먹고 사는 데들, 예, 요런 데들은 중소기업으로 보잖아요. 따라서 이제 요게 뭐 접대비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페널티도 있고, 아까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이런 데들은 어떻게 돼요? 세율도 높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잡는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 왜 임대업 같은 거 넣는 것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하고 형평을 좀 맞춰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관련 조문 정비인데 먼저 이것부터 봐야 돼요. 요게 바뀌었었어요. 원래 연중에 그 작년에 11월에 그 원래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규모는 매출액 자산 관계사 매출액 합 뭐 하고 유예는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이러한 업종별로 400억에서 1,500억까지가 돼 있는 유예를 요거를 넘어서면 최초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은 그 해와 다음 3년간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봐서 봐줄게. 그러면 졸업은 언제 하는 거예요? 4년 때 되는 때 졸업한다는 거지. 그 사유 발생하고 3년 뒤는 그 다음 연도에 3년 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졸업하는 거. 그때 졸업하는데 그걸 3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거예요. 즉 사유 발생하고 나서 3년이 5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봐주고 그 다음 6년째서부터 비중소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상장기업으로 됐다라고 하면 상장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이제 그 긴데 근데 여기서 규모나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가 이제 넘어갔을 때 뭐 이런 내용이 근데 요게 어때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이냐 비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따라서 얘도 규정에 가보면 언제부터 비중소기업을 적용하는 거야? 그랬을 때 똑같이 중기법처럼 졸업하고 나서야 그다음에 최저한세도 어때요? 최저한세가 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낮고 비중소기업은 높고 해서 세금 더 많이 내 공제 못 해줘 비중소기업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규모기준 초과하면 올해 사유 발생했어. 3년간은 그냥 중소기업으로 봐줄게. 4년째서부터는 안 돼. 라고 했던 걸 이제 아까 시행령 바뀌었으니까 어때요? 5년간 유예해줄게. 상장되면 7년간 유예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특법상 규정된 규모 기준의 변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기법 시행령의 별지의 업종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즉 조특법 관련하는 게 아니고 중기법 시행령 관련한 개정으로 졸업되잖아요. 그럼 3년간 유예해요. 이거는 바뀐 게 없어요. 요건 3년만 유예해요. 따라서 조특법 규모 기준이 바뀌었을 때가 5년, 7년 유예다. 중기법 바뀌는 걸로 졸업하면 3년 유예는 안 바뀌었다. 요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똑같이 3년 유예라 그냥 3년 유예를 했는데 요게 좀 달라요. 중견기업도 그 제외 대상에 이제 소비스 서비스업 얘도 마찬가지로 막 규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소비스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뭐 이렇게 하고 임대업과 성실신고에서 소규모 법인도 중견기업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도 아까처럼 제외 업종이 있었고 이제 추가되는 게 임대업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규모 기준으로는 3천억 하고요. R&D 세액공제 적용할 때는 5천억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중소기업 판정 기준처럼 업종별로 바꿔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소기업이 400억에서 업종별로 1,500억까지잖아요. 거기도 배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3배까지. R&D는 5배까지 적용해서 중견기업 범위를 판단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을 맨 밑에 보시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중견기업의 업종과 가세형평을 중소기업처럼 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류 제조는 중소기업이 1,500억이니까 4,500억까지 3배. 그다음에 숙박 이런 데는 중소기업이 400억이니까 1,200억 넘으면은 요건 중견으로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중소기업은 400억 넘으면 이제 근데 1,200억까지가 그 미만까지가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의류 제조업은
뭐 아까처럼 1,500억까지 중소기업이고 넘으면 중견인데 4,500억까지가 중견 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는다. 근데 R&D 공제 받을 땐 5배니까 7,500억까지도 중견기업의 R&D 세액 공제 받는다.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이 4가지가 바뀌어서 첫 번째 우대 업종, 즉 뭐 신성장 서비스업은 업종 우대를 해서 감면율이 높았는데 이거 없어지는 거야. 두 번째, 수도권 감면율 축소. 그러니까 수도권 가맹력제권역이냐 아니냐만 따졌던 거에 그러지 않다니. 수도권 가맹력제권역과 그 외의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해서 수도권 외와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감면율이 이원화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바뀐 게 고용증대 추가 감면 대상을 상향한다. 즉 고용증대를 더하면 감면을 100%까지 더해주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감면 한도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때 연간 5억까지 감면한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개정 규정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부터 창업할 때 적용하는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리화해서 그 4개 개정 규정 빠진 거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조문 정비에서 맨 밑에 요거 박스는요. 맨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수도권하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수도권 가밀 아까 수도권 가밀역제권역과 수도권 가밀역제권 밖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수도권 가밀역제권역 그 외 수도권 그다음에 아예 수도권 밖 이렇게 나눈다고 해가지고 감면율을 이제 새롭게 수도권 가밀역제권역 아니냐 아니면 수도권이냐 수도권 밖이냐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스 밑에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 시에는 해당 사업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율이 낮은 지역에 창업으로 간주해서 감면율을 낮게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업종 명칭 현행화해서 지금 현재 업종 관련한 내용은 조특법에서 한국표준산업부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10차에서 11차까지 끌고 들어왔다. 이 내용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이 표준산업분류 검토하실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조사 등인데요. 먼저 연구 개발 개념의 명확한라고 해서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는 체계적 창의적 활동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문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인데, 네, 뭐 에디슨이나 공제를 받는 거냐 그러다 보니 실전에서는 이제 제외되는 활동을 보면서 공제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데 맨 밑에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 기술, 서비스, 설계, 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 변경, 개선하는 비용도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참 이게 인지 아닌지 판단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쟁점이 붙으면은 이런 걸 갖고 다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전략기술 등 R&D 세액 공제 기한이 있었는데 그거 연장된 거 뭐 R&D 뭐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R&D 세액 공제할 때 중소기업 졸업 제도가 됐을 때 졸업은 언제예요?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 사유 발생하고 이제 규모 초과되면은 3년이 아니고 5년이 지난 그 다음에서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견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된다면 요것도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추가 3년간 그 이후에 3년간 그 공제율을 이렇게 차적으로 낮춰가지고 하는 납세자들께 유리하게 해준다는 정부암 구조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 다 드렸죠. R&D 세액권 적용 시에 졸업 유예 기간이라는 거는 이게 2024년 말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2023년 11월 30일 속하는 4년도 그 다음 4년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종래에 3년이 아니고 5년까지 상장은 7년까지 유예해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비중소기업으로 와서 중견이 되면 또 점간까지 적용하죠. 3년 뭐 이렇게. 그러나 중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졸업하면 3년 유예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4년 차서부터는 비중소기업으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R&D 세액공제 범위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범위 확대는. 세액공제 범위 이것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어요. 다 이게 크게 의미가 없고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고요. R&D 출원금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기술력 신형 이런 것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개인 투자조합 벤처 소득공제 금액 합리화 이것도 내부적인 거 넘어가시고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 스톡옵션은 조특법에서 어때요? 세 가지 특례를 두고 있어요. 먼저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고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적격 스톡옵션의 과세 특례 규정이라는 세 가지인데요. 이것도 3년 연장됐다. 이 내용은요. 해외 우수 인재 뭐 이것도 넘어가시고 성과공유 중소기업 성과급제도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과 재설계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재설계라는 건 이제 세액공제를 낮춰줬다는 내용이고요. 3년 연장했는데 사실 이런 질문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그 성과제도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조특법에서 말하는 경영 성과급이라는 거는 그냥 근로자와 성과 공유를 하는 걸로 약정하는데 그 약정된 내용이 뭐냐면 결국 목표 설정을 해서 그 목표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해도 뭐 신문에 맨날 나오는 게 삼성이 뭐 좋냐,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엄청 좋느니 그런 것처럼 뭐라고 그러더라, 뭐 PI 뭐 그런 뭐 얘기하던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세전 순이익이 얼마를 넘으면 뭐 이렇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중소기업이. 저는 경영 성과급제 내용을 예전에 한번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문 인사 컨설팅 업체 제가 이제 피교육자가 그러니까 교육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설정하는 그런 툴을 갖고는 있는데 그건 사실은 대기업이나 쓰는 방법이죠. 저도 한번 중소기업에 도입해 보려고 했는데 누구도 알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국제자본거래 개정사항 없고요. 투자촉진입니다. 투자촉진이 이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됐고, 그러니까 우리 조특법에서 세액공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은 연금인력개발비, 그다음에 통합투자세액공제, 그다음에 고용 관련 세액공제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하죠.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 혜택이 되게 중요하고 이 정도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연장이 됐고요, 이거. 그다음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증분율을 인상했다라고 해가지고 옛날 뭐 3년치 투자보다 더 많이 하면은 야 공제 추가로 더 해줄게라는 거는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향이 됐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처럼 공제율 자체를 이제 더 얹어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달라요. 그랬을 때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졸업 이후에 3년간 점감으로 해가지고 점점 낮추겠다라는 걸로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된 거고요. 요때 연금인 인력개발도 비공제나 똑같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에도 중소기업 졸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은 3년이 아니고 5년이고 상장은 7년. 그다음에 중소기업 시행령 바뀌어서 졸업하게 되면 3년 넘어야 그때서부터 이제 중견으로 되면서 이제 나눠가지고 3년간 점감으로 공제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투자세액공제 받을 때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는 안 된다. 임대용 자산. 요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이거 내일 채용 공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요거 이제 뭐 직원분들 중에 뭐 근속 오래 이렇게 하고 이러신 분들 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공제액으로 넣어드리면은 요 뭡니까? 그거 받으시는 근로자 그러니까 요거 투자한 건 연금 인력 개발비로 와가지고 세액 공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넣었으니까 비용 처리도 해드리고 이걸 내일 채용 공제에서 나중에 이걸 받는 뭡니까 근로자분들은 요 감면도 받고 이런 것들로 되게 좋아가지고 요렇게 핵심 인력들은 이런 보상을 좀 해주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아까 경영성과 같이 사실 말만 있지 실제 실현도 안 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건데 요거 연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품이 내일 채용 공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다. 이런 것들도 생겼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연말정산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대상 법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자 이제 감면 같은 거 적용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거 해가지고 뭐 통관업은 안 돼, 가상자산 매매업은 안 돼, 수의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거기 관련한 취업자는 감면 대상이 아니야라는 것들을 정비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지원입니다. 고용지원 북한 이탈 주민의 고용은 뭐 청년하고 똑같이 뭐 이러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청 시 이거 저출서류 추가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고용공제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랑 공제세액 계산서 넣는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근데 상시 근로자 명세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국세청이 분석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이게 허위로 막
근로계약서 조작해가지고 이거 한 경중 청구해가지고 받아먹는 사례까지 뭐 많이 빈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돈이 되면은 하지 말아야 할 짓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짓을 하시는데 연루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무사 회계사 자격 박탈당하고 이게 창피한 일이죠 일단요. 등록 박탈당한다는 자체가.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스특례에서요. 가업승계 증여세 즉 이제 법인을 내 대표가 돌아가셔서 주식을 증여하면 가업 상속이고 살아계실 때 그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나오는 걸 이제 빼주는 그러니까 덜어주는 부분인데 그때 그럼 대표자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요거 대표이사로 가업 영위기간 동안 50% 이상 재직하고 뭐 징여일로부터 소급 10년에 뭐 그 5년 이상 재직을 하면 그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은 요거는 그 요건이 해당하는 거야라는 것을 합리화로 뒀다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해주는데요. 만약 돌아가셨어, 상속증여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세금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 제휴에 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 복수결권 주식 취득 관련한 과세특례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쓰든 안 쓰든 용어 정도는 알 필요가 있으니까 이게 한번 보는 건데요.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서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창업주에게 그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그 주식을 복수 의결권 주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창업할 때 보통주만 갖고 있는데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받으려면 보통주를 주고 복수 현물출자에서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받아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뭐 요건은 뭐 비상장 벤처기업에 100억 이상 투자를 받아서 창업주의 의결권이 뭐 하락을 하게 되게 된다. 그러면 창업주가 자기가 의결권을 하기 위해서 복수 의결권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게 보통주를 납입해서 복수 의결권으로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복수 의결권을 받기 위해서 보통주를 주면 이게 양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양도세 내야 되냐는 문제를 아니야 이연해 줄 거야라는 거죠. 예, 그런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복수 의결권으로 바꿔서 창업주의 의결권을 보호하자. 세금 없이 뭐 이런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개정사항 없고요. 지역간 균형 발전. 요게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요거에 참 좋은 제도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거주지 말고 그 다 어떤 지방에도 저희가 이제 10만 원까지 기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기부금 전체 그 금액을 세액공제 받기 때문에 손해도 안 보는 데다가 그 특산물도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니까 베네핏도 있다. 그래서 10만 원은 무조건 좀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받아가시는 그 지역은 지방은 또 이게 요즘에 지방이 어렵잖아요. 그 예산도 부족하고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1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뭐 필요경비 산입을 해주는데 요 한도가 예전에 500만 원이었어요. 그걸 2천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방의 부흥을 민간에서 한다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2천까지. 그러면 이제 뭐 10만 원은 바로 갖고 나머지는 이제 이게 비용 처리돼서 혜택을 받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일본은 고향세라고 해서 이게 아예 세금 제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는 게 세금 내는 개념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근데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그 고향세를 걷고 있어가지고 그 지방의 그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차츰 많이 알려져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등 지방 이전 세제 지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 수도권 가밀역적권역에서 수도권 가밀역적권역 밖으로 가는 것도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수도권 가밀역적권역 즉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뭐 인천, 뭐 부천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파주, 용인, 뭐 김포 이런 데 가요. 이런 데 이전하면은 옛날에 지방 이전이라고 봐가지고 막 뭐 혜택을 주고 그랬는데 아니야. 수도권은 안 해줄 거야. 대신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돼 있는데 한해서만 해줄 거야. 근데 인구 감소 지역인데 거길 이전하면 근로자가 없는데 뭐 이전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지만 이제 해줄 거야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뀐 게 이전 전에 10년 전에 이러한 지방 이전 혜택을 이렇게 썰어서 막 받았다 이런 데는 적용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 이전 세제 지원 제도 정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수도권 밖으로 가는 거는 감면 대상이 제외한다. 중간 박스에 수도권 안에서 돌고 이런 건 안 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 이전을 축소하는 거냐? 아,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감면 요건을 남용해가지고 뭐 일부 해가지고 다 이제 세금 빼먹고 이런 거는 이건 맞겠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공익사업지원 조성에서 뭐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사라. 그러면 양도세나 종부세 할 때 요거에 대해서 거기서 집 산 거 집으로 안 볼게. 그럼 너가 서울 집 할 땐 세금 비과세야 뭐 이런 건데 뭐 농어촌 주택 비과세 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두는 거죠 뭐. 그런 집 갖고 있는 것도 종부세도 뭐 빼겠다. 주택수 산정할 때 이런 거고. 의료기술협력단이라고 법인세에 등장한 표현이 있어요. 뭐 그 의료기술협력단이 받는 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도 설정 가능한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의료기술협력단.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대토보상도 뭐 넘기시죠. 뭐 그다음에 저축지원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이게 많이들 아시고 근데 이게 그 요건이 좀 완화되면서 공제 금액도 늘었죠. 소득 공제다 보니까 직접적인 혜택이 있죠. 불입하면 바로 경비 처리되고 내가 적용세율이 20%면 뭐 100만 원 넣으면 20만 원 세금이 바로 빠지니까. 근데 여기서 그 법인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었는데 법인 대표자의 그 급여가 7천만 원 기준이었어요. 근데 8천만 원 이하의 법인 근로자도 법인 대표자도 이제 그걸 넣어 갖고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이든 법인 대표자든 그게 이제 그 금액이 이렇게 그 4천만 원 이하의 뭐 소득이다라고 하면은 기존 500에서 600, 그다음에 4천에서 1억까지다라고 하면 기존 300에서 400까지 받고 1억 초과하면 여전히 200만 받게 돼 가지고 뭐 그렇게 뭐 1억 초과하시는 분들은 나이스하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가입분에 대한 내용도 소득공제해 주는 거다 해서 그 내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청년우대형 각종 뭐 이런 내용들의 정책적 지원들이 있어요. 네, 그 뭐 청년우대 뭐 이런 것들, 뭐 세금우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그건 뭐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년 도약 뭐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개인 투자 다 넘어가고요. 이게 우리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승인데요. 혼인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는 많이 발표됐는데 조문 이름에 혼인 뭐 얘기 나왔고 저는 혼인세액공제라고 썼는데요. 혼인을 한 거주자 생애 딱 한 번, 뭐 재혼이든 초혼이든 한 번 하는 거고요. 뭐 혼인은 둘이 하는 거니까 뭐 왜 여기서 50만 원 세액공제 해준다. 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 신고하게 되면은 요거 그래서 그 2025년 지금 연말정산하는부터 다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혼인이 무효됐다. 그러면 이제 혼인을 했는데 공제는 받았는데 무효가 되면 토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산세가 있냐? 가산세는 없죠. 그러나 당해 빼줬던 세금에 대해서 안 낸 그 납부불성시 비슷한 그런 게 있잖아요. 납부불성시가세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런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이다 해서 납부지원 가산세 같이 얹어서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다음에 상가임대로 인한 사업자.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우리 어려운 저 세입자들 도와주려고 상가임대를 낮춰주신 분들 세금 공제해 줬잖아요. 근데 요것도 1년 연장해서 여전히 이제 착한 임대인은 좀 혜택을 주도록. 그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 장기 일반 민간주택을 이제 등록했단 말이에요. 등록하고 나서 요 등록 요건이 되면은 요거 팔 때 장특공을 뭐 10년 이상 막 하게 되면 70%까지 막 그 뭡니까? 공제해 주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70% 세액 감면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주택 비과세와 더불어서 내가 사는 집은 거주해서 2년 거주해서 비과세 받고 나머지 장기 일반 민간주택 등록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장특공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요건을 차츰 강화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저 대상을 뭐 줄이고 아파트는 이제 아예 등록을 못하게 하니까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심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아파트 외에 등록이 가능한 주택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연장을 또 해줬죠. 이건 뭐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뭐 LH 같은 데다가 이제 이게 뭐 거기다 집 짓는다고 하면 거기다 이제 물건을 파는 부동산을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좀 깎아주는 제도를 둔 거를 이제 또 연장시켜 주는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비수도권 소재 중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서 요런 거 나올 때마다 약간 좀 이렇게 조짐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기존 주택자가 중공업 미분양 주택 지방에 있는 주택을 뭐 예를 들어서 사면은 그거에 대한 내역은 뭐
일단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돼요. 그 집은 지분을 안 벌게 시작돼요. 두 번째, 그래도 지방집을 안 사 그러면 야 지방집 사면은 그 집에서 나오는 양도 차익은 그냥 빼줄게 막 이렇게 더 추가가 되죠. 그때 정도가 가장 이제 이 안 좋은 거죠. 부동산 시황이.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나오니까 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봐야죠. 조특법이 만약 내년에 이맘때 아니면 연중에 지방에 집을 사면 그 집은 세금 아예 안 내. 이런 식으로 제도가 막 하면서 막 그런 내용 나오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집을 사면은 1주택자 집을 사면 세금을 안 내. 이런 것까지 그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까지 나왔었죠, 그때.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로 바뀌면서 집값이 이제 폭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요게 맨날 이렇게 제가 세무사 25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제도는요, 어디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맨날 이렇게 부동산 경기에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조특법이 이렇게 같이 맨날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이렇게 적당한 어떤 그런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집값은 좀 어느 정도 좀 수도권 내에 과잉된다는 좀 안정화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제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그다음에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기한 연장. 요거 우리가 이제 폐업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 제기하고 싶어도 체납세액이 있으면 제기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체납액 징수특례라는 걸 둬가지고 제기를 좀 도와주는 제도인데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있는 제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연장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소득세법 양도세 얘기할 때 제가 연금 계좌 얘기할 때 얘기했죠. 부동산 팔고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그다음에 양도세 나오면 그 1억까지 연금 넣어라. 그래서 연금 넣으면 양도세 안 내고 연금소득세로 바꿀게. 연금으로 바꿔서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 세금을 10% 세액 공제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 그다음에 이제 예. 근로장려세제, 자녀상속세제. 이거는 국세청이 하는 복지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맞춰놓은 거 넘어가고. 동업기업. 이거 개정 없고요. 투상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정사항 없습니다. 그 밖에 직접국세에서 신용회복이 넘어가고 톤세제도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복귀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예, 요거 되게 중요해요. 건설기계 처분이기에 사업소득 분할 과세. 사실 개인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그 이익도 간편장부 대상자는 세금 안 내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중기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포크레인을 1억 주고 샀는데 5년간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씩 다 해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세금만 다 냈어요. 그러다 보면 장부가액이 포크레인이 1억이었다가 5년 뒤에 0원이 됐어요. 근데 그거 세 기계를 살려고 팔았어. 5천만 원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부가액 0원에 처분이 양도가액 5천이래 처분이익이 5천에 나서 5천에 대해서 한 방에 그 해년도에는 그 소득 금액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분이 사실 이거 팔으면 세금이 엄청 많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연차가 오래되게 되면 갈아타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당해년도 1,000만 원까지만 세금 내고 나머지 추가분은 이제 3년간 썰어서 분할해서 입금에 산입해라. 이득에 넣어서 세금을 내라 해서 건설기계 사업자분들의 이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내용이죠. 사례로 보시면 맨 밑에 사례를 보시면 건설장비 운영업자가 2000년에 건설용 크레인을 구입했다. 2억 원에 구입했고 5년 동안 감가상각을 다 털어먹어서 0원인데 5년 뒤에 1억 원에 처분했다. 따라서 1억 원의 처분이익이 생겼다. 이 종래에는 맨 밑에 1억 원에 대해서 세금 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냈지만 개정은 1억에 대해서 세율 때려 맞으면 엄청나죠. 근데 이제 사실 1억이면요. 1억만 있으면 누진 구조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처분이익 1억만 있나? 보통 그 해의 연도에 소득 금액이 또 따로 있잖아. 합산되니까 최고 세율 35까지 가요. 그러니까 세금 엄청 많이 내는데 이분이 개정된 거는 당해년도 처분할 때 1,000만 원만 세금 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세금이 싸겠고 그다음에 3년간 1억 중에 1,000 빼니까 9천씩이나 3,000을 넣어서 나눠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만 내니까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사례에서는 한 대만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한 대 보유한 사람처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는 한 대만이라는 게 뭐 처분할 때 한 대에 하나다 뭐 이런데 요거 한번 질의를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대짜리만 해주는 건지 여러 대인데 그중에 한 대에 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고 있고 간접국세입니다. 요건 그냥 유의미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면세점 손괴 용역해서 요즘에 뭐 이렇게 중국 이제 소비자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뭐 근데 면세점 쇼핑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면은 그 백화점에서 이렇게 사람 모아줬다고 이렇게 돈을 주나 봐요. 그랬을 때 돈 받고 돈을 주고받을 때 생계세 끊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생계세 주고 그러니까 이게 돈 받는 사람이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백화점에서 그 매입자 납부 특례 그거 걷어가지고 백화점에서 내라 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데 이런 비즈니스도 이렇게 현실은 진짜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발전 특구가 원래 생기려고 했던 것은 거기에 들어가면 지방에 그런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가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상증세도 빼주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업종을 이렇게 또 해줬어요. 그러나 상증을 특례가 없으면은 사실 내려가는 게 쉽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실신고 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사후 관리인데 이 성실신고 사업자분들이 이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매출 누락 20%, 경비과다 20% 이렇게 되면 추징받는다 그랬는데 요런 거를 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대요. 소득금액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그분? 당연히 매출 누락 20%가 되면 소득금액은 당연히 30%, 40%, 50%, 100%다 넘죠. 누락 금액이. 그러니까 매출이 좀만 누락돼도 소득금액 변동폭이 엄청 커가지고요. 아마 이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게 요즘에 거기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용카드로 쓰게 되면 소득공제를 더 높여주겠다고 해서 뭐 사용 내역이야 다 뭐 전산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프로그램에서 소득공제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게 개정이 됐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지원 배제 개편인데요. 여기서 이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앞서 말씀드렸었고 통합고용 세액공제도 했는데 요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으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못 받는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딱 했다면 옛날에 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추가감면과 이거만 경합했는데 이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신설은 지워버리세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탄력고용. 그러니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탄력고용 지원을 넣으려다가 아까 조특법에서 그거 안 한다. 새 제도는 안 하겠다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거. 이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보칙 넘어가죠. 뭐 보칙. 적용기한 만료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